요즘은 간편하게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이 책장을 넘길 때의 그 바스락거리는 종이 질감이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죠. 좀 더 인생 책방도 여러분과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챙겨드리겠습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책 수학책책 책빛 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책방에서 책을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숨은 책의 재미를 알려드리는 아는 척 책방 시간입니다. 작가님,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책은요, 진짜 두 분이 어렸을 때 반드시 읽었을 책입니다. 세계 100대 명著안에 꼭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노벨 연구소에 선정한 세계 100대 문학에도 들어가고요. 와.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들으면 다 아는 책입니다. 조나선 스위프트 작가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오, 이거 어릴 적에 너무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죠. 네. 거인국, 소인국. 그쵸. 약간 여행하는 그 판타지 모험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이제 네. 한 보통 반 정도 읽으신 거다. 아이, 들켰네. 네. 아니,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는데.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네. 없어요. 아니, 책 자체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쵸? 이게 어린이를 위한 책 해가지고 네. 거인국, 소인국밖에 안 나왔고요. 원래 좀 더 많거든요. 오, 정말 의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말 묶여있던 그 거인국, 소인국의 얘기가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여행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총 4개 나라인데 그 네. 거인국, 소인국이 그 앞에 간 나라고요. 네, 그 네. 다음에 하늘을 나는 섬 라푸타를 갑니다. 아. 그리고 말들이 사는 나라 후이놈까지 총 4개국을, 4개국을 여행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무슨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어요. 네. 그냥 그 나라 가는 겁니다. 네네.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 이런 걸 소개하는데 인류 사회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비판이 되는 그런 형식의 소설이에요. 그래도 유일하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다. 네. 맞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바로 그 소인국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좀 뽑아볼까 합니다. 네. 처음에 외과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네. 외과 의사라서 걸리버가 선상 의사로 자원을 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배가 암초에 걸리고 부딪혀서 결국 난파가 되고요. 음. 그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까 몸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오, 그 장면 기억나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꽁꽁 묶여서 딱 보니까 이 자그만 손가락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소인국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소인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예요. 굽 높은 당과 굽 낮은 당으로 나눠가지고 내부 당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한 이슈가 뭐냐면 달걀을 깰 때요. 뾰족한 쪽이 네. 있고 둥그런 쪽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깰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뾰족한 쪽부터 깨먹으라는 그런 선대 국왕의 명령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적국으로 넘어가요. 외부적 싸움도 일어나고요. 정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정치 싸움까지 가는 이런 것을 이제 풍자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냐면 소인국을 위해서 그 적군과 싸우는데 그 함대들을 다 밧줄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네. 네. 이 장면이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 액팅이 있는 장면들이에요. 네. 근데 또 이게 국왕이 보니까 굉장히 쓸만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라. 그러니까 걸리버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궁전에서 막 화재가 났을 때 걸리버가 걷다 소변을 봐가지고 그 불을 끈 적이 있어요. 네. 네, 뭐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는 넘어가는데 지금 나중에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 궁중 모독 그런 죄를 해가지고 실명을 하게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게 바로 이제 소인국의 그 모험담이죠. 아니, 성이 전부 불타는 거를 지금 시로 딱 막아줬는데 소인국 사람들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적에 읽었을 때는 이런 네.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굽 높은 당이 있었고 굽 낮은 당이 그거 있었고 기억이 안 단파 나요. 싸움을 했다? 맞아. 야, 그때는 기억을 못 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현실은 비슷한가 봐요. 맞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네, 소인국은 그나마 약과예요. 라퓨타나 휴이넘으로 가면요, 이건 완전히 그냥 대화로만 이루어져요. 그 대화들이 전부 다 이제 당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라퓨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라퓨타 어디서 들어보셨죠? 라퓨타. 그 움직이는 섬? 맞습니다. 네. 천공의 성 라퓨타.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맞아요.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 연관이 있어요?
여기 하늘을 나는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핏 듣고서 그걸 보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거죠. 아, 그렇구나. 모티브가 됐구나. 하늘을 나는 섬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여기서 가져왔고 그 이름도 그래서 그냥 오마주다라고 해서 라퓨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라퓨타라는 이름은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라퓨타로 가면 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나옵니다. 학자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인간의 배변을 다시 음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추출하는 등의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성공한 연구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 계획을 늘어놓고 연구비만 타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엉뚱한 묘사가 나옵니다. 질문했군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좀 신랄한 학자들에 그러네요.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들을수록 걸리버 여행기가 이런 얘기였어? 너무 새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가 한동안 금서였다면서요? 나중에 후이넘으로 가면 그 말들의 나라거든요. 네. 이때로 가면 이게 금서로 지정될 만하구나. 지금 봐도 약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치 비판을 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거든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후이넘입니다. 말들의 나라에 등장하는 야우라는 그 종족들이 있어요. 야후도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셨죠? 네. 네. 야우는 그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왜 네. 야우를 따왔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여기선 후이넘은 너무 고귀하고 우아한 그 말들의 나라인데요. 네. 거기서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종족이 그 야우거든요. 그 야우들이요 인간종이에요. 인간종이 표류해와가지고 그게 야생화되어서 동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교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여튼 모든 나쁜 특성을 다 가진 그런 종족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가 네. 인간 혐오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나중에 걸리버가 다시 이제 그 문명 사회로 돌아온 다음에 그쪽 그 후인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들하고는 접촉하기도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이 조너선 스위프트가 인간 니네는 이런 게 문제야라고 아예 그 까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이거 금서로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인간 비판적인 문명 비판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거인국, 소인국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 딱 보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아기 때는 이런 소인국 나라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게 이 아는 책 책방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다시 한번 펴서 처음부터 쭉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는 책 책방이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정 씨, 우리 의원님이요. 네. 이렇게 뵙기랑 다르게 땡땡 요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무슨 요정일까요? 아니 근데 요정치고는 너무 그렇죠. 강인해 보이잖아요. 글쎄,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분 질문은. 그러니까요. 이분의 별명 바로 개혁 요정입니다. 개혁 요정. 의원님 어떻게 이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일단 요정은 저를 놀리기 위해서 붙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전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걸 붙여서 저 사람을 약올리자. 에이. 혹은 진짜 개혁 요정 예. 안 잊혀져요. 개혁이라는 말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그 끌고 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그 개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뭔가 잊혀지지 않는 별명을 짓고 싶어서 지지자분들이랑 저희 이제 의원실 보좌진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더니 개혁 요정인 것 같다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근데 됐습니다. 개혁하면 정말 말씀하셨지만 뭔가 크고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거든요. 좀 맞아요. 거칠기도 하고. 네. 근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미는 좀 다른가요? 어떨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차원에서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맞긴 한데요.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큰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 내려가면 일종의 민생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게 국가로부터 굉장히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내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구나. 내가 보호를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고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받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 네.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 불공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게 저는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인생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 같은데요. 바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입니다.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부활시킨 16세기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전기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카스텔리오는 종교개혁을 이끈 칼뱅의 맞수이기도 한데요. 신정국가를 건설한 칼뱅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쳤던 카스텔리오. 비록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인물이지만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평생 용기와 관용의 삶을 살았던 한 지식인의 치열한 투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책을 언제 처음 접하셨는지, 왜 인생책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처음 접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막 증폭되던 시기였고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였으니까 그러다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됐고 읽으면서 네.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16세기 때 일인데 한참 전에 400년 전, 500년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목숨 걸고 싸워왔구나. 그리고 그 혜택을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내서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신념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은 너무 저한테는 그때 중요하고 좋은 책이었고 용기를 준 책이었고 그래서 제 이제 수많은 책들 중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상위에 올라가 있는 인생책이 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광고가 생각나요. 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은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은 카스텔리오라는 분은 좀 너무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 칼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종교개혁자로 많이 배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이 되게 독단적이고 자기 생각이 다 옳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책을 보면 칼뱅이 정말 악마같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슈테판 츠바이크가 정말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히틀러한테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쫓기게 되고 결국 고국이 오스트리아인데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망명 생활에서 뭐 외로움과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서 1942년인가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카스텔리오를 통해서 이 슈테판 츠바이크의 울부짖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약간 감정이입이 네. 된 거네요. 배경과 함께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책, 오늘의 인생책,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생각의 자유입니다. 생각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표현의 자유 이전에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구체화된 게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형상화가 되고 표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서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생각의 자유 자체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다. 그러나 이 시대 그 카스텔리오가 살았던 이 시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다른 성서 해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를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생각을 갖는 건 사실 들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이 자연스럽게 태도로 발현이 되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말이나 행동에서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넌 이런 생각을 가졌지라고 추궁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를 가둬둡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지금도 우리 사회에 비슷한 일이 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했을 때 얘기인데 북한에 집이 있으면 유성이 간첩인 것이고 북한에 집이 없고 이사를 해서 나왔으면 간첩이 아닌 것. 약간 이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국 출장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 중국인 교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북한 갔다 올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틀 안에 살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사고를 단절시켜 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한번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걸 우리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이 일정이 안 맞아서 가지는 못했지만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프레임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프레임에 갇히면 할 수 없는 생각들. 아마 그런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진영 씨도 말씀하셨지만 등장하는 카스텔리오가 좀 생소한 인물이긴 하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카스텔리오는 16세기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인문학자예요. 근데 꽤 촉망받는 학자였고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칼뱅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러려면 이제 칼뱅을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허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내가 프랑스어로 해놓은 게 있는데 네가 왜 그걸 하냐? 라는 식의 핀잔을 받아요. 그런 부분을 용납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쟤는 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축출해내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직장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대학 교수 자리를 간신히 하나 얻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르베투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칼뱅이 그러니까 그 세르베투스를 화형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음모라든가 자신의 술책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어요. 또 칼뱅이.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출판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얘는 정말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얘를 죽이려고 또 여러 가지 술책을 쓰는 와중에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고 그냥 먼저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48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무명이었다가 슈테판 추바이카가 조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카스텔리오라는 인물을 알게 된 거죠. 그 책을 보면은 카스텔리오의 삶과 함께 칼뱅의 어떤 종교적인 독선과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의원님의 마음을 좀 흔들었던 문장 있을까요? 사실은 전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요. 그 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단자가 누구냐? 이제 칼뱅이 아까 말씀하신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면서 이단자라고 규정하면서 화형에 처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이단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지배적인 형태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단자다. 당신도 카톨릭 입장에서 이단자였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제네바에서의 청교도를 지배적인 종교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시 이단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사형까지 시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이단자를 규정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바이크가 한 얘기였는데 금욕주의자는 폭군 중에도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스스로 인간적인 것을 즐겁고 풍부하게 함께 맛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금욕이 뭔가 다른 인간들은 할 수 없는 대단한 경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폭군의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남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변호사 생활을 15년 정도 하셨잖아요. 사법고시 준비하시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각자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다들 고생하셨을 건데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실패해서 집이 경매라는 것도 당해봤고 경매를 책으로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경험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학원비나 뭐 이런 고시원비나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하는데 뭐 집에서 좀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해서 제가 과외도 하고 독서실 총무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도 조금 더 부족했던 것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저는 운이 좋게 잘 합격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아내분과 또 자녀들도 있으시니까 네. 아빠가 변호사 할 때가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업이 더 좋은지 어떤 반응이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출마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려고 할 때 결심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네, 예, 저희 그 배우자에게 얘기했을 땐 하루 정도 고민하더니 네. 해라 이렇게 오. 흔쾌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원래 변호사일 때도 되게 바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집에 잘 못 들어오고 얼굴 잘 못 보는 건 네. 비슷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사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빠가 뭐 하든 말든 아직까지는 자기가 어차피 바쁘니까 아빠 하고 싶은 거 해. 이럴 것 같아요. 애들은. 자기들한테 용돈만 많이 주면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하죠. 절대적 신뢰를 받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하루 고민하고 하라고 바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신뢰인지 아니면 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말려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럼요. 생각을 그런 생각 하셔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집에서도 개혁을 좀 하세요? 아 집에서는 개혁 네. 대상입니다. 제가. 저 어떤 기득권. 부분에서 막 기득권인가요? 네. 네. 재밌네요. 김영민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용기입니다. 자, 카스텔리오의 삶 자체가 용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떠세요? 의원님께서는 막 목숨을 위협받는 억압의 상황에서 용기 내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 없고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뭐 욱해서 뭐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당하는 것들이 무서워서 무언가를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스텔리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의 용기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때요? 용기 낼 수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 대학 교수님이 지식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식인이란 뭐냐? 네. 밤에 책을 읽다가 네. 그 정원에 나와가지고 달을 한번 보다가 한숨을 확 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뭐 사회가 왜 이래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냥 한숨 한번 쉬고 이제 말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억압과 복종에 이제 순종을 하는데 아마 투덜투덜 되긴 하겠죠. 예, 저는 뭐 그냥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둥글게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몰래 투덜거리고 집에서 이제 일기 쓰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글 썼을 때 댓글 달 것 같아요. 맞아. 엄지만 하나. 근데 저는 옛날에 1900년대 초에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운동했을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아이도 생기고 그래. 뭔가 많은 지켜야 할 생각을 것들이 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걸 버리고 용기 낼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카스텔리오가 아까 48세에 사망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48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 카스텔리오는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던 것인데 병사했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가족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정말 목숨 걸고 계속 싸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근데 변호사로 지내실 때는 나름 엄청 잘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나름. 네. 정말. 어느 정도셨는지. 네. 제가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는 금융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네. 쉽게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제 동년배들의 변호사들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일도 잘하고 뭐 사건 수임도 많이 되고 하는 그런 변호사 축에 속했었죠.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간첩 변호하는 간변이 돼 있습니다. 간변이 돼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시국 사건들 중심으로 계속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금융 사건들은 다 떨어져 나갔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가족들도 네. 너무 그렇게 위험한 사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사건 하면서 소송도 막 걸렸어요. 또 다른 무시무시했던 사건 중 하나가 있었는데 시국 사건으로 변호사가 막 린치를 당하거나 툭하면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배우자가 저한테 좋다, 정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에 생명보험 가입하고 해라. 어떡하려고 그러냐. 교통사고 나고 정말 나중에 테러 당하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정도로. 빚이 이렇게 많으면서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생명보험 그때 가입하고 와. 변호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었겠어요. 이 얘기를 궁금하시면 이번에 책을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네, 얘기를 가지고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와. 누가 죄인인가라는 굉장히 강렬한 표지도 굉장히 네. 의미 있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제가 변호했던 그 변론기와 그 숨은 뒷이야기들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입국 기록을 조작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도 받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죄인인 것인가를 좀 묻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면 사회적인 사형이었고 연좌제가 걸려서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빨갱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그 인정하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쉽게 공권력에 의해서 그게 악용이 돼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일맥상통한 흐름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변호사도 정말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살 만큼 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보내셨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최종적으로 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네. 요즘 그 유성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겪고 있고 그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려고 2배, 3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싸움의 기록입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변호사로서의 치열했던 10년의 기록. 누가 죄인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잠깐 쉬어갈까요? 무서운 얘기 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네. 휴게소 들려야겠어요. 네. 의원님께서 광진이 휴게소 시간인데 휴게소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휴게소 음식이요? 네. 핫도그? 핫도그 지금 여기 CG로 핫도그 지금 나가니까 눈으로 맛있게 드시면서 제가 5자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면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예. 네. 너무 어렵다. 이게 살짝 제가 말을 놓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신은 안 놓을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출간하고 나서 반응이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서점 가봤어? 당연히 갔지. 그래야지. 반응이 좀 보이나요? 책이 구석에 있더라고요. 어떡하죠? 네, 제 책을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 네. 들어가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몰래 꺼내가지고 저 앞에다 좀 올려놓으시지 그랬어요. 매대 위에 좀 올려놔 보시지. 그러려고 했는데 또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같이 간 사람이 그래서 대신 한 권을 사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애 음식은? 요즘 돈가스. 돈가스요? 아니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 아니에요? 귀여우신데 갑자기 아드님과 함께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돈가스가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남자들은 평생 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가스를 좋아해서 그렇답니다. 이 왕돈가스 이런 거 막 이렇게 썰어 드시나요? 네. 끝나고 그러면 돈가스. 오늘 그럴까요? 네. 그래야겠네요. 돈가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장점은? 매우 긍정적.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얼굴에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요. 보여요. 했나요? 네. 아, 사실 굉장히 앞에 좀 무겁고 무겁고 어둡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얘기까지 하셨는데 네. 얼굴이 정말 밝고 환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버텼을까를 저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네.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되게 긍정적이라서 버틴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려운 일이나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잘 되겠지. 일단 그 생각부터 하거든요. 어떻게 이겨낼까 혹은 이겨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입니다. 맞아, 이렇게 어려운 사건 맡으시고 하면 세월 정통으로 맞으시고 그럴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인상 팍 네. 쓰게 되고. 뭐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아,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 긍정적이신데. 거의 5글자가 어려운데 네. 계속 개혁 중. 개혁하는 네. 것이 개혁. 고민이시군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것들을 하나씩 고쳐내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들,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이 사회에 그 공헌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점점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서 이 개혁을 끊임없이 끝까지 밀어낼 생각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개혁 대상이 돼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네. 개혁 유정 네. 인정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기분은 너무 좋아요. 아, 좋아 보여요.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제가 너무 기분이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도 의원님 보니까 되게 기분이 뭐가 상콤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웃게 되죠. 네. 네. 다섯자 토크 솔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김용민 의원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소통과 포용입니다. 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제일 필요한 게 소통과 포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것은 결국에 내 생각이 옳은 만큼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생각도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용,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한 세상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뾰족해 있고 화가 나 있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혐오하는 이런 세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끝까지 계속 옳다라고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언론에 비친 제어의 모습은 그동안은 굉장히 강하고 저 사람은 타협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실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하고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혁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남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주장만 강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는 개혁에서도 다른 의견이 존재하거나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 새로운 견해들이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수정되기도 하고 개혁 방향들이나 관점들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통과 포용은 우리 의원님의 정치 철학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런 어떤 소통과 포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담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만 만나러 다니지는 않아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만나서 설명을 듣고 때로는 필요하면 제가 열심히 설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서 네. 돌아다닐 겁니다. 걸어 다닐 겁니다. 걷는다고요? 네, 한 10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을 건데요. 국토 대장정 이런 건가요? 비슷한 거죠. 진짜요? 네, 그런데 프로젝트명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순례길이라고 해서요. 이게 왜 하냐면요. 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하면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위험성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런
대장정키를 좀 나서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야, 발로 뛰는 소통이네요. 네, 네. 정치인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필요하죠. 아니 근데 다음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다들 바쁘신데 리프레시 하시는 시간이 있냐 아. 했는데 아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걸어 있습니다. 다니시고 리프레시는 어떻게 네. 하세요?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책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오. 그 산책은 뭐 국회에서 산책도 하지만 저희 지역에 제가 이제 남양주 병 지역 국회의원인데요. 네. 남양주 지역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도 있고 그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네. 거기 정말 좋습니다. 어머, 산책하기 가봐요. 너무 좋아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냥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 음악과 산책 덕에 그 밝은 표정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어떤 분께 추천하고 싶으세요? 다들 너무 뾰족해 있고 감정적으로 예민해 있거나 분노해 있고 또 혹은 사회 혐오가 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좀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좀 읽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들을 많이 견지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제한돼야 된다라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적절한 균형점을 맞춰가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의 표현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닐까. 결국에 이게 다시 관용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당하기 싫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라는 이 책의 정신이 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의원님 너무 이렇게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네.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근데 저런 의원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고양이처럼 귀엽다가 여기 싸울 때는 발톱이 이렇게 확 나올 것 같은 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늘 기분 좋은 그 에너지를 좀 전달해 주시고 싸우실 때만 발톱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영 씨 얘기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개혁과 요정. 그러네. 네, 개혁 개혁과 요정. 요정이네. 딱 맞잖아요. 이시연 작가님 추천평 부탁드려요. 이 책을 보면 자칫 이제 칼뱅에 대해서 무조건 적개심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한 건 이 칼뱅이 기독교계에 끼친 뭐 공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무시하고 논박할 기회를 뺏어버린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을 보시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좀 귀를 기울이시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요. 제가 맨날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핏대 올리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권의 탄압들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제 생각들을 얘기하고 또 관용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힐링이 되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책인 제가 쓴 누가 죄인인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통해 두 권의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소통과 포용으로 멋진 정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또한 친구는 나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책으로 가슴 따뜻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소설 역사상 이렇게 까칠한 남자는 없었다. 여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6시 15분 전 알람도 없이 기상한 후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커피를 내려 마시고는 어김없이 누가 고장낸 것은 없는지 확인하러 마을 사찰을 나섭니다.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내지만 사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성가신 가족이 이웃으로 온 뒤 오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다리도 못하는 남자와 만삭의 임산부, 장난스러운 아이들까지. 이 가족은 한시도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벌써 2번이나 영화화된 책.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나는 웃지 않는 아이였다. 내가 그렇게 된 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몬드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아몬드라고 불리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매우 작게 태어난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비록 감정을 느낄 수는 없지만 엄마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녹아드는 법을 배웠던 윤재.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엄마와 함께할 수 없게 된 후 홀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윤재를 멀리하지만 불량한 느낌의 고니는 윤재를 피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고니가 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고니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고니와 윤재는 서로를 들여다보며 기묘한 우정을 싹틔우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책, 아몬드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문자해. 여자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 말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이 말이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에 대한 염려, 혼자 남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 친구들을 만난 후 느끼는 행복감과 조바심을 모두 담은 것이라 정의합니다. 저자 케일린 셰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에게 우정은 연대감이자 여성으로 세상 앞에서 경험하는 끈질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응원이라고 말이죠.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여성의 우정을 향한 시각과 여성들의 우정만으로 관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책, 집에 도착하면 문자해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세리 CEO 비즈니스 북클럽 선정 도서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의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금 세상과 나와 우리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AI 시대 필수 교양인 인지심리학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존 폴 민다의 인지심리학입니다. 두 번째 책은 180만 팔로워가 열광하는 미국 최고의 발레 스타, 미스티 코플랜드의 회고록입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 발레단 ABT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이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인데요. 그녀가 인종, 불우한 환경, 부상 등 모든 불리한 조건을 딛고 ABT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가 되기까지의 삶의 여정이 담긴 책, 미스티 코플랜드의 내가 토슈즈를 신은 이유입니다. 우정을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기도 한 가슴 따뜻한 우정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의 책을 추천드릴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